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진달래꽃 산이와 못 잊어 엄마의 누나야. 우리들한테 참 익숙한 노래들이죠. 잘 알다시피 모두 소월의 시를 노랫말로 해서 만든 그런 노래 제목이기도 하고 시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소월의 시들은 노래가 돼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함께 우리 곁에서 살아가는 셈입니다. 시인 개인으로서는 행복하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하지만 우리 학교 시절에 배워서 대충 다 알죠. 소월의 생애는 참 불행했습니다. 이 김소월은 1934년 33살 젊은 나이로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빨리 삶이라는 끈을 놓게 했는지 소월의 죽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생애와 시에 대해서 추적해 들어간 희곡 한 편이 있어서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 우현종 씨는 극작가 겸 연출가입니다. 1972년 서울생으로 청주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1996년 제22회 우한문학상 희곡부문 당선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이때 작품이 다시 문 밖에서. 작가 곁에 나와 계십니다.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현종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작품이 우현정 씨의 작품 소월입니다. 김소월을 물론 배경으로 한 작품이고요. 되게 이제 작품 테마를 설정하실 때 어떤 그 배경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집필하신 거예요? 이번 소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좀 의식적으로 쓰여진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고 제가 처음 궁금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연찮게 이제 아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분 역시 이제 소월 관련 논문으로 이제 문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연찮게 소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공연화가 되거나 드라마화가 됐는데 유독 소월이 아직 희곡화되거나 연극이나 영화로 안 되었다라는 없었습니까? 호기심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아니, 우리 가령 한영훈 선생의 작품 일대기가 맞습니다. 연극으로 아주 맞습니다. 크게 반응을 얻었고 많이 있거든요. 이상 윤동주, 이상화 그 밖에 됐었죠. 화가들 많이 있는데 의외로 소월이 작품화된 적이 없었군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정작 초고를 다 쓰고 나서 1년 후에 그 극작가 이재현 선생이랑 그리고 배우 강태기 선생이 주연을 해서 87년도쯤에 연극이랑 KBS 특집 드라마로 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다뤄진 적은 있었다. 네, 그렇군요. 처음이다 아니다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소월의 그 비극적인 생애 중에 도대체 어떤 부분에 조망을 했는가 이건데 우리 드라마를 접하기 전에 좀 그 개요를 작가가 직접 일러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을 다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월에 대한 이제 소재를 받고요. 이제 그때부터 소월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자료 조사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실존 인물에 대한 드라마니까 기존에 다뤄졌던 실존 인물을 갖고 드라마된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존 인물을 다룬 드라마를 새로운 접근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현재 시점에서 2007년에 이 동시대 관객과 동시대 시점에서 소월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 인물인 이제 심영규를 이제 모델로 해서 소월과 비슷한 환경, 시대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심영규라는 현재 인물에 맞춰서 이제 소월의 죽음과 어떤 예술가적인 고뇌와 어떤 그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매치시켜서 풀어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예술가는 그의 작품 못지않게 그의 삶과 삶과 생애와 또 죽음의 배경이
작품 자체처럼 의미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먼저 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리고 또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소월의 삶과 죽음을 오늘 다시 되새겨 봅니다. 우현정의 희곡 소월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느 병원의 장례식장. 현규는 자신의 은사인 난대 오주경 선생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번도 찾아뵙지 않은 죄송함과 갑작스런 죽음에 그는 단숨에 달려왔다. 현규 씨. 현규가 은사 오주경 선생의 영정 앞에 조문을 하고 친구들이 모인 자리로 가려고 할 때 누군가 뒤에서 그를 불렀다. 다름 아닌 난대 오주경 선생의 손녀딸인 채란이었다. 아, 미국에 계신다는 손녀따님이시군요. 네.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잠시만요. 할아버지가 저한테만 따로 말씀하시던 게 있으세요. 말하자면 유언이죠. 현규 씨한테 남긴 유언이요. 채란의 말에 현규는 궁금했다. 도대체 어떤 유언이길래 그 많은 제자들을 두고 유독 자신에게 남겼는지 의아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누구의 시가 가장 많이 노래로 불린지 아세요? 윤동, 아니, 한용운? 할아버지의 선택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좀 실망인데요. 정답은 김소월이에요. 우리나라 가곡 중 15% 이상을 차지한대요. 진달래꽃, 산유화, 초혼, 못 잊어는 하나의 시에 5명 이상의 작곡가들이 노래로 만들었대요. 그의 시 255편 중 50여 편 정도가 노래로 불렸대요. 채란은 오주경 선생의 유언을 현규에게 건넸다. 채란은 봉투를 여는 현규를 말리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라도 풀라며 나중에 보라고 말했다. 현규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가 인사를 나눴다. 자. 그래도 난대 선생님이 현규를 제일 이뻐하셨지. 현규의 대학 동기인 국문학을 가르치는 교수 인화였다. 무슨 소리야? 애제자께서. 응?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우가 말했다. 나야 선생님 곁에서 석사 박사까지 받으며 충성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이놈만큼의 사랑은 없었다 이 말이다. 뭐 마누라와 애인과의 차이일 수 있겠지. 아니 그럼 누가 마누라고 누가 애인인가? 어? 자식 싱겁긴. 그 정도면 이제 좀 알아들어라. 시는 안 쓰는 거야? 잡지사에 다니는 준식이 말했다. 그렇지 뭐. 벌써 연극쟁이 다 됐어. 희곡 쓴 거 있으면 보내줘라. 잡지에 좀 싣자. 준식은 현규에게 명함을 건넸다. 오랜만에 만났기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선생님 사인이 뭐야? 지병이시겠지. 폐암 증세로 몇 번 수술 받으셨잖아. 그로 인해 자살했단다. 한 10년은 더 사실 양반이었는데 담당 의사가 우리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잖아. 노인네 그 정도 되셨으면 편히 쉬다 가실 것이지 끝까지 또랑또랑 하셔서 성질 부리시더니. 말 조심해. 현규는 자신이 한때 존경하던 선생님을 함부로 말하는 인화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잔을 3개 내려놓았다. 그리고 난대 선생님이 자살이라니. 현규의 마음엔 정체 모를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것 같았다. 집 뒤 쓴 솔밭에 벗어
현규는 채란이 준 오주경 선생님의 유언 속에서 메모와 1억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후 카페 삼수갑산에서 노래를 부르는 채란을 만났다. 그 카페는 채란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었다.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습니다. 노래가 옛 노래 같은데 참 듣기 좋네요. 800이란 노래예요. 소울은 기생이 부른 노래에 감동받아 문학 잡지에 추천했다고 해요. 소울은 당시 문단의 딱딱함과 권위주의에 반감이 있었나 봐요. 먼저 술 한잔 하세요. 예. 제가 따라드릴게요.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글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소월의 시부터 읽는 중입니다. 네. 채란이 건네준 오주경 선생의 유언은 다름 아닌 소월의 죽음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대학에서 평생 국문학을 가르치셨고 김소월 관련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은 제자만도 수십 명일 거예요. 그런데 왜 현규 씨에게 부탁했을까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채란 씨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현규 씨 얘기를 몇 번 해줬어요. 그래서 든 생각인데요. 아버지의 정신질환, 집안의 장손, 조혼. 이건 제 생각이지만 부인이 대학을 안 나왔고 문화적 소양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시를 굉장히 쓰고 싶어 하지만 쓸 수 없는 현재의 환경 등등. 결국 소월과 현규 씨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채란의 말에 현규는 흥분했다. 자신의 신상 정보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에 대한 민망함과 당황이 섞여 있었다. 채란의 말대로 소월과 현규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었다. 현규가 선생님의 유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일어나려 하자 채란이 다시 물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성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창작 공모에서 1등. 그 밖에 고등학교 때만 3번에 걸쳐서 입상을 했고 대학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신춘문예는 최종심까지 갔으나 아깝게 미끄러졌고. 이상한 건 그때 저희 할아버지가 심사위원이었어요. 뭘 물어보신다고 그랬던 것 제가 같은데요. 할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왜 자신의 제자를 떨어뜨리셨냐고. 그것도 당신이 가장 아끼는 애제자를. 뭐라 그러시던가요? 너무 일찍 커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등단할 시기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시를 포기하실 것까지는 없었잖아요. 혹시 그때 당시 임신한 부인과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이유였나요? 채란의 말이 듣기 거북했는지 현규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소울은 다시 읽혀줘야 돼요. 소울이 남산동에서 자살하기까지 10년 생활이 거의 안 알려진 것에 대한 답답함을 안고 할아버지는 현규 씨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연극 제작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부탁해요. 연극으로 만들어주세요. 현규는 오주경 선생님의 유언과 채란의 부탁으로 소월을 연극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제 시점은 소월이 생존했던 1925년으로 간다. 정말 축하해. 사실 좀 더 일찍 시집이 나왔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나온 것이 여간 다행스러운 것이 아닐세. 소월의 진달래꽃 시집 발간 기념 축하 술자리에서 중앙문단의 작가로 소월과 유일하게 교제한 친구 도양이 말했다. 요즘 시인들이
나라 잃은 아픔을 겪은 상태에다가 서구적 감수성과 전통 사이에서 현실 개혁이라는 과도한 목적 의식을 보일 때 자넨 이 모두를 지향했어. 소월의 스승인 안서가 말했다. 안서와 도양이 모두 침이 마르도록 소월을 칭찬하자 중앙문단과 대립되는 카프 시인인 기진은 불편한지 잔을 3개 내려놓고 말했다. 다들 입에 발린 칭찬을 세게니 제가 좀 반대의 얘기를 해야 소월이 제대로 균형을 잡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 소월의 시는 가볍고 얄팍한 민요적 서정성에 기대고 있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가볍다. 도양이 말하는 소월의 개인적 감수성이란 것은 차별화된 독특한 발달은 없고 모두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엮어놓은 듯합니다. 오호, 역시 기진의 혀는 일제면도날이네. 소월, 당신은 왜 항상 피해자 편이요?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늘 항상 패배와 수용만 있지 승리나 기쁨은 없어. 난 소월의 시를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안타까운 밖에는 없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것도 같소. 그런데 기진께서는 나의 시를 얘기하는 것이요, 아니면 인간 김소월을 얘기하는 것이요? 소월과 기진이 추구하는 문학이 달랐기에 기진은 소월의 시들이 희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많았던 부분에 거슬렸다. 옳은 말이 왜다. 난 예술가의 특수한 임무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면 현재의 환경을 자신의 온몸으로 표현할까 하는 것이 왜다. 어떻게 하면 민중의 눈동자까지 내려가되 타락함을 면할까 하는 것이 왜다. 그건 자신의 시를 민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같소. 시가 본질적으로 민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담긴 사상과 정서와 말이 민중의 마음과 같이 울리는 것이라야 하오. 소월은 기진의 말을 듣고 술 한 잔을 마셨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기진의 가시돋친 말 때문인지 얼굴이 붉어졌다. 소월의 시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애송되고 있습니다. 아니, 애송되게 좋은 시인 양 곡해되고 있습니다. 전 이 시대에 민중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니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칩니다. 기진이, 그만하게. 자네의 말은 술과 함께 이미 기준선을 넘어섰어. 이제부턴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을 것세. 그렇다면 자네가 말하는 민중은 어리석은 이들만 지칭하는 것인가? 그 많은 독자들을 그렇게 매도하지 말게. 나도향, 김한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홍도야 우지 마라라는 공연에 왜 많은 관객이 모이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울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울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주기 때문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겠어? 결국 소월의 시도 사춘기 소녀 앞에서 같이 훌쩍거리는 거 외에 뭐가 있냔 말이야. 도양은 기진의 뺨을 때렸다. 기진은 바닥에 쓰러졌다. 쓰러진 기진의 모습을 소월은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다시 시점은 현재 현규의 집이다. 현규는 웅크리고 악몽을 꾸고 있었다. 현규 씨, 현규 씨. 꿈이 이상해. 자꾸 누군가 내게 와서 놀자고 하고 얘기하자고 해. 너무 선명해서 피할 수가 없어. 너무 희곡에 집착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정숙은 악몽을 꾸는 현규가 안쓰러웠다. 현규는 소월이 자살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규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앉았다. 현규는 접동새 설화를 들려주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우리나라 어느 곳에 아빠와 엄마와 10남매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는 아이들을 심하게 구박을 했어. 현규는 실제로 아이들의 인형을 들고 인형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큰 누나가 나이가 들자 이웃 부잣집 총각과 혼인해서 많은 돈과 맛있는 많은 것들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를 시기한 새엄마가 큰 누나를 장롱에 가뒀다가 불에 태워 그만 죽여버렸어요. 현규가 실제로 인형에 불을 붙이자 아이들은 무서워 울기 시작했다. 정숙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아이들한테 이렇게까지 한 적 없었잖아. 무슨 일 있어? 내 아이들이야. 내가 그의 애비야.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같지 않아. 그런 말도 하다니. 나 같지 않다. 갑자기 내가 궁금해지네. 우 박사님께 연락해놨어. 다음 주쯤에 한번 가봐. 가면은 그 사람 돌팔이야. 그 사람이 저준약 먹으면 잠은 잘 자더라도 머리가 너무 아파. 약은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럼 내 잠은? 내가 나가지 않아. 자꾸 헛것들이 보이고 꿈에서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선명해. 그게 더 현실 같아.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알아? 바로 아버지 가슴이야. 아버지 품에 한번 꼭 안겨보는 거야. 정숙은 현규를 안았다. 현규는 갑작스런 사고 이후 정신 이상으로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소월이 어렸을 적 일본 목독군들에게 맞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후로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현규는 조금씩 소월의 모습과 자신이 겹쳐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신과 병원. 현규가 의사 민수 앞에 앉아있다. 민수는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현규는 소월의 죽음은 우울증이 원인이고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 자살한 것이 아니냐고 민수에게 물었다. 우울증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절망감이나 의욕상실 그리고 파괴에 대한 것은 자기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선 위험한 경우가 많죠. 가만히 보면 소월도 좀 비정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짐을 지고 다녀요.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이 지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짐을 지고 간신히 서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김소월이나 현규 씨 같은 사람이죠. 그럼 그 짐을 벗어버리면 간단하겠군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 두 개만 놓아두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꺼번에 내려놔요. 그러니 갑자기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감행하기도 하죠. 자살을 말하는 건가요? 극단적인 경우엔 그렇죠.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영향으로 불면증이나 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상하죠. 오히려 자유롭고 편하게 생활해야 하는데 더 불안해해야 하니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뭐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겠네요. 현규 씨는 장손이란 큰 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장손들은 다 미치거나 자살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소월도 장손이군요. 근데 장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손의 아내들이에요. 잘해야 되겠네요, 제가. 혹시 저답병이라고 아십니까? 저답병이요? 안서, 그러니까 소월의 스승이었던 그 사람의 편지에 소월이 저답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명한 평론가인 김윤식은 소월을 죽음의 길로 인도한 사자가 바로 저답병이라고 은근히 주장해요.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지 외과 의사가 아니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소월이 말입니다. 그 병이 깊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못 이겨 자살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편 사형도 그래서인 것 같고요. 현규는 소월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가 자신과 같이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월은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아편을 과다 사용해 죽음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왜 소월의 죽음을 단순하게 보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요. 잘은 모르겠지만 갖다 붙이자면 소월이 죽을 이유야 많았겠죠. 하지만 당시에 자살한다는 건요,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거나 훨씬 복잡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소월이 죽을 당시 부인과 사이도 좋았고요. 시집간 2딸과 갓 취직한 아들, 그리고 3살 난 아들과 뱃속의 아이 포함해서 5남매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책임이 강한 사람이 들고 있던 짐이 많다고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살할 수 있을까요? 현규 씨는 어떤데요? 얘기 듣고 보니까 현규 씨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런가요? 고양이 말하는 소월의 개인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차별화된 다시 소월이 우리나라에서 이건 아니고 그때 등장하는 말이야. 이북에 저쪽에서 다시 들어와요. 소월에 대한 연극을 만든다지. 현규는 작품을 올리느라 피곤했는지 극장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동안 잠시 웅크리고 앉아 잠을 청했다. 꿈속에 소월의 스승인 안서 선생이 나타났다. 선생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소월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안서 선생님도 그의 죽음에 대해 확실히 기억을 안 해두신 것 같아서요.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자네 내 부탁 하나 들어주려나. 내 이름을 지워주게. 네? 나의 기록을 모두 없애줘. 나의 저작들은 물론 나와 관련된 논문들, 그리고 소월과 관계된 단 한 줄이라도 내 이름을 없애줘. 아니, 선생님! 괜찮으세요? 현규가 악몽에 시달리자 인석은 현규를 깨웠다. 인석은 오주경 선생의 친구인 백노현 선생의 손자였다. 인석은 소월에 대한 희곡을 쓰는데 도움을 주려고 현규를 찾았다. 할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나왔는데요.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게 가면인 것 같은데 많이 상했죠? 다른 건 모르겠고 소월의 시가 몇 편 들어있는 것 같아 참조하시라고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백노현 선생님이요? 예. 아시다시피 할아버지는 안서와 소월의 시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2 시인 중에 누구의 시를 좋아하느냐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안서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소월을 좋아한다고 하시더군요. 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내가 유서로 남기지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럼 유서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씀뿐이었죠. 그때 말씀 못 드렸지만 할아버지 역시 난대 선생님 같이 자살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이 빛바랜 사진을 현규에게 내밀었다. 젊은 시절 예, 알아보겠습니다. 멋지셨네요. 근데 곁에 있는 이분은 누구죠? 예, 김한서입니다. 1938년이라고 쓰여있네요. 학도가 뭘 기념하는 것 같은데요? 예, 김한서가 지었죠. 황제의 군인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라는 입대를 종용하는 내용이었죠. 안서에 친일이 처음으로 드러난 글입니다. 예? 안서가 친일을 했다고요? 현규의 집. 현규는 교수님의 유언대로 소어를 소재로 연극을 만들었다. 소어를 조사하면서 그가 현규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씁쓸했다. 현규는 소파에 앉아있고 정숙은 과일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무슨 책이야? 소월에 대한 거. 애들은 자고? 방금 잠들었어. 밥은 먹고 들어온 거야? 회식이 있었어. 삶이 지긋지긋한데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에게 삶은 자연에 역행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때 삶은 일종의 강요나 속박처럼 느껴지게 되지 않을까? 그땐 오직 자살만이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 맞아. 삶이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 자살하는 건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야. 오히려 자연스러운 행동이지. 자살하려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할 자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 그런 자유는 인간에게 보장돼야 돼. 지금 현규 씨는 소월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난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아. 소월에 대한 것이라면 넘어가겠지만 지금 내 앞에서 당신의 처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내 자신을 모욕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 경멸하지. 그리고 일부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당신처럼. 노력한다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긴 하겠지만 그것 또한 그 자신에 대한 고통과 슬픔일 뿐 정작 진짜 동정과 이해는 불가능하지. 우린 자살하는 사람을 그들의 용기를 존경하고 인정해야 돼. 다음에 얘기해. 정숙은 화가 났는지 일어나 나가려 했다. 그거 알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결정에 괴로워한다는 거.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소월이 자꾸 내게 말을 해. 너무 좋았다고.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일이 많았다고. 그리고 훌쩍거리면서 죽어야 하는 게 안타깝다고. 현규 씨. 정숙은 안쓰러운 현규를 살포시 안아주었다. 현규는 가면이란 책이 안서가 자신의 출판사에 낸 잡지이며 소월의 시가 많이 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실을 알고
채란이 운영하는 카페 삼수갑산으로 달려갔다. 현규가 도착하자 그곳에 채란과 인화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현규는 그 두 사람 앞에 가면을 꺼냈다. 그 책을 봐봐. 이 책 어디서 구했어? 이게 무슨 책이에요? 가면이에요. 안서 김옥이 출판사를 내고 찍은 문학 잡지예요. 1년 동안 월간지 형식으로 발행됐는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게 없어요. 문학사 쪽으로 아주 귀한 자라죠. 소월의 시가 이 잡지에 많이 실렸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 일본 이름으로 이시다 게이조는? 뭐라고? 현규 씨 취하신 것 같으니까 차 한잔 하시고 들어가세요. 조용히 있어요. 이시다 게이조 손녀 따님. 그때 창씨 개명한 사람이 한둘이야? 갑자기 그 이름을 여기서 들먹이는 이유가 뭐야? 너도 알다시피 친일도 여러 가지야. 이시다 개조는 현규의 은사이자 채란의 할아버지였다. 선생님이 왜 내게 유언을 남기셨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은 소월의 죽음과 삶에 대해 끝까지 집착하셨죠. 그 숙제는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당신이 친일이란 과오를 못 잊고 계신 거예요. 그걸 밝히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선생님은 당신 문단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고 광복 이후에 본격적으로 글을 발표하셨단 말이야. 오히려 선생님은 네가 시를 안 쓰게 된 것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셨어. 아니, 더 좋아하셨겠지. 원작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를 안 쓰셨군요. 오주경 선생은 현규의 시가 너무 출중한 나머지 신춘문예 최종심에서 떨어뜨렸고 그 시를 조금 수정해 자신의 시로 둔갑해서 발표했다. 현규는 안서가 자신의 꿈에 나타난 것도 안서 자신도 소월의 시를 자신의 시처럼 수정해서 발표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인화는 소월의 죽음은 시대적 상황이나 소월의 사생활 등 여러 가지 갈등으로 결국 자살로 끝을 맺은 거라며 쓸쓸히 카페를 나갔다. 내가 요즘 연극 말고 더 관심을 갖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날이 제대로 선 과도나 밧줄 같은 끈,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스팔트에 그려진 주차선이에요. 현규는 탁자 위에 있는 칼을 들고 채란의 목에 갖다 댔다. 채란은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이 결정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고 있죠. 이거 치우지 못해요? 하지만 삶으로부터의 해방도 치명적이야. 자유는 폭력적인 탈출이라는 수단을 통해 억압으로부터 빠져나가면서 사라져. 당신... 자살은 자유로 가는 숨막히는 길이지. 그 자체가 자유는 아니야. 비록 이 길이 이별의 고통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꿈 같은 아름다움은 파괴되지 않는다고. 채란은 있는 힘껏 현규를 밀쳤다. 현규는 무기력하게 의자와 함께 쓰러졌다. 현규는 자신이 모아놓은 수면제를 탁자 위에 쏟았다. 현규는 한동안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수면제를 입에 넣었다. 잠을 청하려고 눕자 남자와 여자가 나타났다. 안녕하시오, 친구. 그럼 내겐 동생이 돼요? 이분은 생명부지의 사람이니 세속 나이로 동생 아니요. 당신들 누구요? 내가 바로 당신이요. 혹시 김소월 선생님이요?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었지만 현규는 소월을 알아보았다. 아무튼 당신 왜 죽었어? 이거 망자 앞에 두고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요? 서방님, 기본 예의도 못 지키는 이런 일을 뭘 보러 왔소? 각시 한번 세상 구경시켜주러 왔지. 재미없어.
어디 다른 데다가 데려다 줘. 나도 요즘 세상은 잘 모르니 이 친구한테 좀 물어보고 갑시다. 어디가 볼만하오? 그때도 못 본 걸 왜 지금에서 본다고 난리야? 혹시 내 꿈에 나타났던 사람이 당신들이었나요? 현규의 악몽에 늘 나타났던 사람은 바로 소월과 그의 아내 실단이었다. 그런데 왜 그리 청승맞게 날 불렀나요? 그동안 못 봤거든. 내 잘못으로. 보고 싶어도 못 봤거든. 내가 죽일년이지. 어허, 아니라니까 그러네. 왜 여기까지 와서 그것도 내 앞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난 내가 자살한 줄 알았거든. 난 내가 남편을 안락사 시킨 줄 알았거든. 아휴, 나 그만 가고 싶소. 그래, 그럼 그만 갑시다. 친구야, 무거운 짐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야. 자네 짐이 좀 무겁다 하나 내려놓지 말게. 각자 지는 짐이 다르거든. 말하자면 자넨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난 거야. 소월은 그 말만 남긴 채 실단과 함께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우현정 희곡 소월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원호섭, 송정희, 이지환, 차진욱, 주재규, 방우호, 심승한, 홍선영, 이병영, 김석환, 백승철, 장민혁, 전지원, 전진아, 안소희, 오인실, 음악 손지명, 효과 최경상, 안익수였습니다. 작품 우현정의 작품 소월 감상을 다 하셨고요. 작가와의 또 대화를 계속 이어갑니다. 마지막 부분이 현규가 음독을 하는데 깨어나는 게 결말이에요. 자살 기도했는데 다시 산다. 이게 이제 그 소월의 생애와 어떤 맥락을 이제 주어준 건데, 글쎄 이제 작가들어 어떤 뜻에서 이렇게 작품을 쓰셨습니까? 뭐 이게 좀 질문이 너무 좀 커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말을 만드신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 역시 이제 결말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민을 했는데요. 예. 이제 자살, 결국은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살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제의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현규는 자살을 선택을 했고, 우연찮게 깨어나서 다시 어떤 부인의 품으로, 다시 삶의 품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 식으로 이제 결말을 지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이제 크게 한번 담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크게 어떤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라는 어떤 미스테리식의 기법을 쫓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담론을 이제 마련하고 싶었고요. 네. 뭐 감기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질병이나 어떤 뭐 민간요법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뭐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은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자살자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그 심리적 갈등,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비 없음, 무관심함, 이것이 이 소월의 죽음과 소월의 죽음을 다룬 이 작품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포괄적인 그런 테마에서 사실 좁혀서요, 작품을 쓰시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자료조사 많이 하고 남들이 이제 몰랐던 부분들도 이제 파악하시게 되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소월이 정말 왜 사망을 한 걸까요? 현재까지 느끼시는 그 어떤 결론을. 일단 저는 제 결론은
이제 당연히 자살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자살은 그렇게, 아닐 것이다. 예, 그렇게 네. 믿고 싶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살에 대한 이제 죽음은 자살을 떠난 김소월의 죽음은 이제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당시에 뭐 지식인으로서 하는 일이 안 됐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뇌나 일제 강점기 시대의 어떤 인간 지식인으로서의 고민 등등의 이제 흔적들이 있는데 소월은 당시 이제 6남매 가장이었었고 그리고 부부 간의 우애도 좋았었고 물론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짊어진 남들이 모르는 것은 있었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소월은 끝까지 힘들지만 그 무거운 짐을 끙끙 메고 간신히 버텼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에 혹시 오히려 부인이 어떤 안락사 개념이거나 이제 그건 희곡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안락사 개념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자연사 개념으로 그런 부분에서 자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바 이상이라고 소설가 김현수 씨가 이상의 죽음의 이제 실체를 밝히는 얘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었거든요. 단지 이상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한일 관계, 그다음에 문학적 상황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이 소월의 죽음이라는 것도 당시 시대 정황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싶군요. 자, 우현정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늘 실장님만 맡지만 실제로 저 가수에 사업도 하고요. 그림까지 그려요. 하고 싶은 것 모두 즐겨라. 그랜드 스타렉스 탄생. 능력 있는 사람만 타는 거예요. Enjoy everything. 그랜드 스타렉스. 뭐 지금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한창 더울 때 여름 어떻게 나나 짜증내고 그러는데 정말 더워 죽겠다. 더워서 죽습니다. 이런 말이 실감날 때도 있을 텐데 근데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선선해지고 바람 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어떤 계절적 상황이면 그 다음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하루하루가 지낼 만한 거고 여유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선선한 날 대비하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